20년 동안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내게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그 완벽함 속에서 나는 점점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십 년의 오해 끝에 맞이한 한순간의 진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죠. 일요일 저녁 7시. 저는 그 시간을 압니다. 거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그 찰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채널을 틀었을 때 어김없이 현관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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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철컥. 제 며느리 미영이는 20년 동안 거의 이 정해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마치 군인의 점호 시간처럼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그 방문 시간. 아들 녀석과 함께 들어서는 그 애는 오늘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구겨진 옷깃 하나 없습니다.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서 방금 걸어 나온 사람처럼 섬세하고 단정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마저도 마치 진공 포장된 것처럼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닦아낸 묵은 향과 미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풍기는 섬세하고 세련된 향수 냄새가 섞여들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목소리 톤도 20년 전 결혼식장에서 어머님하고 부르던 그 톤과 똑같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피곤함도 그 어떤 감정도 묻어있지 않은 완벽하게 예의 바른 톤. 그 애는 부엌으로 곧장 가더니 밖에서 사온 것들을 익숙하게 냉장고에 정리합니다. 늘 그렇듯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건강식품이나 귀한 제철 과일들. 그것들을 마치 제 살림처럼 자연스럽게 채워 넣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제 아들 녀석 손을 붙들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앞에 섰던 23살의 미영이. 저는 그때 그 아이의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완벽하게 갖춰진 예의와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 예의라는 것이 그동안 저를 향해 쌓아 올린 투명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심을 도저히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을 것 같은 날카로운 경계심만 느껴질 뿐이었죠. 사각, 사각. 과일을 깎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미영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인머스켓과 껍질이 얇은 사과를 꺼내더니 칼을 들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이 일정한 두께로 껍질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데 그 솜씨가 놀랍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사과 조각들은 단 한 점의 갈변도 불규칙한 모양도 허용되지 않은 무서우리만큼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처럼 반듯하게 잘라 제가 아끼는 하얀색 도자기 접시에 꽃처럼 담아냅니다. 저 완벽함, 쟁반에 받쳐내오는 저 모습, 며느리가 나에게 바치는 정성은 이렇게 칼날처럼 냉정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 과일은 사랑이 담긴 선물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과해야 하는 시험지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 당신이 이 접시에서 흠집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도전적인 질문이 숨겨져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수고했다. 제 말은 명령처럼 짧고 건조했습니다. 미영이는 늘 그렇듯 희미하게 감정을 숨긴 채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들 녀석,
제 아들 민수는 이 모든 긴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리모컨부터 찾습니다. 어우, 오늘 날씨가 주말 내내 춥다더니 맥락도 없는 말을 하다 말고 그냥 TV 볼륨을 최대로 높여버리죠. 저게 저 녀석이 그동안 우리 사이를 중재해 온 방식입니다. TV 소리로 벽을 쌓는 것. 저 갑갑한 녀석?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러니 정이 안 가지. 저렇게 빈틈이 없으니 내가 숨 쉴 구멍이 없지 않니. 저 완벽함이 나를 재단하는 잣대처럼 느껴져서 숨이 막혔습니다. 완벽하게 깎인 사과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달콤했지만 제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은 20년 묵은 체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얼음장 같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숙함 속에 얼마나 격렬한 분노와 오해가 숨겨져 있었는지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터진 건 제 칠순이 다가오면서부터였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주는 압박감. 제 남편은 환갑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칠순이라는 나이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저는 남들에게 내 칠순은 조용히 넘어갈 거다, 잔치 같은 거 번거롭다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아들이 제 생일에 너무 성의 없는 선물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시어머니는 잔치 싫어하니까 이 정도로 되겠지 하고 대충 넘기지는 않을까? 그동안 쌓아온 저의 자존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과일 접시를 앞에 두고 아들 녀석이 뭐가 그리 신나는지 평소답지 않게 말을 길게 늘어놓더군요. 아마도 며느리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참 엄마, 앉아봐. 민수는 늘 그랬듯이 상황이 복잡해지면 과장된 몸짓으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미영이가 있잖아. 엄마 칠순 기념으로 여행 계획하고 있더라고. 유럽. 그 순간 유럽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제 반응은 살피지도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좋아하실 거야. 미영이가 1년 전부터 알아봤대.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11코스. 전부 특급 호텔에 짐꾼도 다 따로 붙여서 엄마는 그냥 편하게 다니기만 하면 된대. 아들 녀석의 목소리는 신이 나 있었지만 제 심장 박동은 순식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씹던 사과 한 조각이 목에 걸려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부딪혀 쨍 하는 날카로운 유리 깨지는 듯한 소리를 냈죠. 그 소리는 거실에 울려 퍼지던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미영이는 늘 그렇듯이 소파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홀짝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접시와 포크가 충돌하는 소리에 눈빛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무덤덤한 반응에 더욱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이런 반응을 할 줄 알고 있었군. 내가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이미 결론 내린 거로군.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제 입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유럽? 넌 보호자 없이 나 혼자 유럽 가는 거 괜찮고?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미영이가 엄마 고생만 하셨다고. 민수는 미영이에게서 받은 대본을 잃어버린 배우처럼 말을 더듬었습니다. 고생?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음조렸습니다. 그 단어는 제게 훈장이라기보다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고생했다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니? 유럽?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 나이에 비행기를 타라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내가 누누이 말했지. 칠순 잔치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내 뜻은 아랑곳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큰일을 결정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제 분노는 허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분노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지독한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2층 계단에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 한 번을 배 타고 다녔습니다. 이 사실은 이 집안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딱 한 사람, 제 아들 민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민수도 완벽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약점처럼 숨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완벽한 며느리 앞에서 저는 이 약점을, 이 숨기고 싶은 치부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나 사실 비행기 못 타. 무서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강하고 흠잡을 데 없는 시어머니라는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이런 나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 정도 일로 비행기를 못 타다니 유난스럽다라고 속으로 비웃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의 칠순 여행에 유럽을 제안한 것은 미영이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그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싸구려 마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배려가 제게는 나는 당신의 나약함을 모른다. 당신은 그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어머니, 미영이는 어머니 고생하신 것 보상해드리고 싶어서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상?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보상이 이거니? 내가 그동안 너희를 봐준 대가가 이거야?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나를 멋대로 판단해서 네 허영심을 채우는데 쓰려고 해? 저는 미영이를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됐어.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신 오지 마.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폭탄처럼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과일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포크가 떨어진 자리에 사과 조각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그 완벽했던 배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접시 위에서 그녀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잠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은 곧 이 그동안 겨우겨우 버텨온 관계의 둑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가 되어도 도어락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릅니다. 아들 녀석이 멍청하게 그대로 다 전했겠죠. 허영만 가득 찼다는 그 말까지도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 저는 그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클래식 채널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의식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7시를 가리키고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록 현관 도어락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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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철컥. 그 규칙적인 네 박자의 소리,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그 소리가 멈추자 제 심장도 함께 멎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오페라의 격렬한 절규가 거실을 채웠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집안의 깊은 정막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이가 앉던 자리, 늘 과일 접시가 놓이던 작은 티 테이블 위가 텅 비어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분노에 밀어내서 떨어진 포크가 아직도 그 근처에 뒹굴고 있더군요. 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8시, 저는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시간을 기억합니다. 미영이가 항상 채워넣던 냉장고 속 밑반찬 통들이 하나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맛에 맞춰 볶아주던 멸치볶음은 이제 통바닥에 기름기만 남아 굳어 있었고, 짜지 않게 졸여주던 장조림 국물은 끈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시켜서 사오게 한 반찬들은 맛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간장이나 고추장 맛으로 때우려 했습니다. 그의 무심함은 미영이의 완벽한 무심함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영이의 완벽함은 사실 저를 향한 20년짜리 완벽한 봉사였던 겁니다. 그 봉사가 사라지자 제 일상의 구조 자체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부재는 제 심장의 한 조각을 도려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문득 제가 혈압약을 제때 먹었는지 헷갈렸습니다. 미영이는 매번 요일별로 작은 약통에 약을 정리해 두었는데, 이제는 알약들이 통째로 굴러다니는 약봉투를 뒤져야 했습니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제가 실수로 약을 2번 먹거나 아예 잊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완벽함이 사라진 자리에 저의 통제 불가능한 나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 녀석만 쭈뼛거리며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저녁 7시가 아니라 마치 도둑처럼 9시가 다 되어서요. 그는 제 눈치만 살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밖에서 사온 걸로 대충 때우자. 너는 걔한테 한마디 못하니?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영이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대. 그때 엄마 말이 말실수? 저는 그 단어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뭐, 말실수? 내가 틀린 말했니? 칠순에 고작 비행기표 던져주고 생색 내려는 게 허영이 아니면 뭐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유럽을 정해? 제 목소리가 커지자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엄마가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 걸 알면서도 며느리 노릇하려고 1년 동안 준비했는데 허영심 채우려는 짓이라고 하니까. 상처?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를 잡은 줄 알겠더군요. 겨우 그 말 한마디에 시어미를 안 봐? 그동안 밥해 먹인 시어미한테. 저는 그 말을 내뱉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제 자존심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였지만 그 무기는 고작 허공을 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전장에서 이탈했으니까요. 엄마는 항상 그래. 민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미영이가 완벽하게 하니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걔가 그동안 엄마 집 문고리 잡을 때마다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혹시나 뭘 잘못해서 흠잡힐까봐. 완벽해야만 엄마가 자신을 봐줄 거라고 믿고 살았다고. 근데 엄마는 그 완벽함을 허영이라고 깎아내렸잖아. 그 아이의 완벽함이 떨림의 결과였다니. 저는 민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컸던 건 내가 이 관계의 패배자가 되었다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동안 버텨온 싸움을 포기함으로써 저에게 가장 큰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주말 저녁의 적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과일 접시를 밀어냈던 그 자리, 포크가 굴러다니던 그 바닥을 바라봅니다.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제가 했던 그 말이 저를 꽁꽁 묶어놓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다신 오지 마. 그건 저를 향한 저주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문득 미영이가 거실에 가져다 놓았던 향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섬세하고 세련된 향수 냄새가 이제는 집안 어디에서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은 먼지와 제가 끓여 먹은 라면 냄새가 섞여 집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모두 저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관계는 그저 겉돌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너는 나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무언의 전쟁을 치러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는 그 전쟁에서 협정 결렬을 선언하고 사라진 겁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이 관계를 되돌릴 힘이 나에겐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건 제 평생을 지탱해온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약한 시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이 집에서 이 서늘한 단절감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서늘한 단절감이 제 20년 묵은 자존심보다 그리고 제가 가진 고소공포증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비행기의 맨 꼭대기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이 이젠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을 내지 못하는 관계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에도 저녁 7시가 되기 전에 TV를 틀고 과일 접시가 놓였던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기다림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시작이 허영심이라는 제 단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제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분노뿐이었을까요? 내가 걔한테 했던 말은 정말 유럽은 허영이다. 그게 다였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날 다른 말을 했던가? 그 아이의 상처가 고작 칠순 여행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들 녀석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제 정당성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기억 안 나? 너희가 결혼 전에 그 속도 위반했을 때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때도 내가 너희 다 막아줬다. 친척들한테 개 흉 한마디 안 하고 꼬박꼬박 며느리 대접 다 해줬어. 양가 상견례도 결혼식도 남들 하는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해줬다. 근데 은혜를 몰라, 은혜를. 제 딴에는 그게 제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20년 전에 그 관용이요. 제 말에 아들 녀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만 있더군요. 늘 그랬듯이요. 제 편도 며느리 편도 들지 못하는 저 우유부단한 녀석. 그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제 기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근데 미영이는 다르게 기억하더라. 상견례 며칠 전에 엄마가 미영이 따로 불렀었잖아. 기억 안 나? 그때 미영이한테 애만 낳고 조용히 사라져 줄 순 없냐고 했었잖아. 뭐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는데 심장은 쿵쾅거리는 게 아니라 마치 멎어버린 것처럼 무거운 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나무 표면이 손톱에 긁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었습니다. 누가 그래? 걔가 그래?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20년은 그녀의 원망으로 만들어진 20년이었다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존재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다 말했어.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그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말하더라고. 엄마가 우리 민수 앞길 막지 말고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 조용히 떠나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 걔가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그때 내가 너희 결혼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그 창피함을 다 감수하고 너희를 받아줬는데.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고 분노가 아닌 자신을 방어하려는 필사적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가 미영이의 말을 믿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엄마, 미영이는 그 말 때문에 자기는 평생 엄마한테 죄인이라고 생각했대. 언제든 엄마가 나가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하는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내가 분명히 애가 애를 낳아서 어떡하니 걱정했지만 그래도 내 새끼 배내니까 내가 걷어야지라고 했어. 나는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이놈아. 제 20년 전 기억 속에 저는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아들과 며느리를 감싸 안은 성자였습니다. 온갖 멸시를 참고 내색 않고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관대한 시어머니였죠. 저는 그 기억으로 20년을 버텨왔습니다. 미영이에게 은연중에 너는 나에게 빚을 졌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관용이라는 훈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입을 통해 전달된 미영이의 기억은 그 훈장을 순식간에 빚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사라져달라.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걷어야지라는 말이 미영이의 귀에는 내쫓겠다는 위협으로 들렸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사실은 그동안 그 아이의 목에 걸린 올감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더 완벽하게 보이려고 더 실수 안 하려고 애썼다고. 혹시나 실수 하나라도 하면 엄마가 그때 그 말대로 자기를 내쫓을까봐. 그때야 삼장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미영이의 완벽함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깎인 사과, 흠잡을 데 없는 태도, 일요일 7시에 정확한 방문. 이 모든 것이 나는 이 가족에 머물 자격이 있다고 증명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칠순 여행. 그녀가 1년 동안 준비한 그 유럽 여행은 제가 이 집안에 그동안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고 싶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진심을 허영심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아 밀려오는 것은 지독한 패배감과 함께 제 자신의 기억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20년 전에 홧김에 그런 말을 했을까? 수치심 때문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아들 민수의 앞길을 막았다는 분노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했으면
그 독한 말을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잊고 살았을까? 저는 제 평생을 강한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워내며 흐트러진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무게를 은혜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민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영이가 엄마가 유럽 여행을 허영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대. 결국 엄마 눈에는 자신이 조용히 사라져야 할 사람이 맞는구나. 그렇게 느꼈대. 결국 저는 20년 전에 그 독한 말을 칠순이라는 가장 중요한 날에 제 입으로 다시 한번 반복한 셈이었습니다. 너는 사라져야 할 존재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말이 그동안 그 아이 가슴에 박힌 대못이었다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와 미영이는 그동안 서로 다른 기억을 붙들고 살아온 겁니다. 한 사람은 용서와 관용의 기억을, 다른 한 사람은 추방과 죄인의 기억을 붙들고, 그리고 이 단절은 미영이의 파업이 아니라 제가 20년 만에 치른 기억의 대가였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정말 쉴 거래. 며느리 노릇도 아내 노릇도 잠시 다 멈추고 자기 자신을 먼저 찾겠대. 민수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 눈앞에 놓인 제 20년의 기억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은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일종의 정신적 자기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상처를 외면함으로써 제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김정숙, 너는 20년 전에 며느리에게 정말로 무슨 말을 했니? 그 대답은 거실의 깊은 정막 속에 파묻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찾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패배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괴한 그 관계를 이제는 제 힘으로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는 무서운 의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단절은 이제 일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된 단절은 저를 서서히 옥죄어 왔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제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린 혼돈이 자리 잡았습니다. 냉장고 속 밑반찬 통들은 곰팡이와 함께 텅 비어갔고 저는 그것들을 버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가장 괴로운 건 이제 제가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불안정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압약? 매일 아침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이 뒤섞인 봉투를 뒤적일 때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혹시 오늘 약을 2번 먹은 건가? 아니, 어제 건너뛴 건가? 미영이가 요일별로 완벽하게 분리해주던 그 작은 약통들이 지금은 천금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완벽함은 저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저녁을 때우고 무거운 마음으로 설거지 대신 찬장 정리나 하자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손때조차 묻지 않았던 가장 깊숙한 찬장 구석. 그곳에서 낡은 종이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영이가 2년 전 설 명절에 어머님께 드릴 선물이라며 툭 던져놓고 간 그 도라지 전과 상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또 돈지랄이라며
핀잔을 주고 내용물을 확인도 하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미영이는 늘 저에게 돈으로 성의를 대신하려는 허영심 가득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상자는 고급 비단 보자기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포장지조차 제 무관심 속에서 구석이 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손질된 도라지들이 마치 유리 세공품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라지 정가와는 달랐습니다. 도라지의 쓴맛을 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는지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최고급 수제 정가였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버리지 않고 뒀을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라지 정과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정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아니 50년 전에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칠순 노인이 아니라 10살짜리 소녀가 되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겨울이면 기침이 잦았던 저를 위해 어머니는 밭에서 직접 캐낸 도라지를 밤새 달여 꿀에 졸였습니다. 쓴맛을 싫어하는 저를 위해 어머니의 정과는 늘 겉은 달콤하고 속은 은은한 도라지 향만 남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간식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당신이 만든 정과를 꼭 이 비단 주머니 같은 작은 상자에 담아 다른 애들한테 뺏기지 말고 몰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맛,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그리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 사라지는 그 정교한 식감. 일반적인 시판 정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도라지 정가를 좋아했다는 것도,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유일한 추억이라는 것도, 심지어 제 아들 민수조차 모르는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비밀이었습니다. 미영이, 내 며느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건 나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압니다라는 무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영이에게 쌓아 올린 투명한 벽, 너는 나를 모른다. 너는 그저 돈으로 생색만 낼 뿐이다라는 저의 오만한 전제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놓치고 살았을까? 저는 도라지 정과 상자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정과의 달콤한 향이 묵은 먼지 냄새를 덮고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완벽하게 깎았던 사과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교한 칼질은 저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였습니다. 그녀가 매주 채워주던 밑반찬들은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칠순 여행, 허영이라고 치부했던 그 유럽 여행은 어쩌면 그녀가 1년 동안 저를 위해 준비하면서 내가 이토록 당신을 잘 알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주려 했던 사랑의 증명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증명서를 허영이라는 세 글자로 갈기갈기 찢어버린 겁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에 사라져달라는 독설과 칠순의 허영심이라는 모욕이 이제 와서 이 도라지 정과 앞에서 하나로 합쳐져 저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망했던 미영이의 완벽함은 사실 나를 향한 헌신이었다. 그리고 내가 미영이에게 주었던 상처는 그 헌신을 무너뜨린 파괴였다. 그녀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알게 되었을 때사장, 저는 죄책감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배려를 깨달았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20년간 저에게 보여준 완벽한 정성에 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무언가라도 해야 했습니다. 도라지 정과 상자를 닫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동안 며느리에게 받아먹기만 했던 바로 그 밑반찬을 만드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갈비찜과 미영이가 좋아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정성 들여 만들 수 있는 호두 멸치볶음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받았지만 나도 너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 며느리에게 보내는 필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미영아,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았다. 돌아와다오. 저는 이 어설픈 반찬통이 20년의 오해를 녹이고 미영이를 다시 집으로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순진하고 간절하게 믿었습니다. 정숙은 며칠 동안 그 반찬통들이 미영의 식탁에 올라갈 상상만 하며 살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긴 갈비찜과 멸치볶음, 미영이의 완벽하게 규격화된 유리 용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투박하고 어설픈 정성이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민 내 심장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20년간 돌처럼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심장이 며느리의 진심을 깨달은 뒤 늦게나마 피를 토하며 만들어낸 회복의 시도였습니다. 정숙은 그 반찬통이 미영에게 전달되는 순간 미영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이 미션을 받고도 며칠 동안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하루에 12번도 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 알림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정막은 더욱 깊어져 TV 소리마저도 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정숙이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 반찬은 걔가 뭐라고 하니?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더 주저했습니다. 그는 늘 우리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려 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한 듯 했습니다. 미영이가 그냥 잘 받았다고 했어. 잘 받았다고? 그거 먹어봤니? 갈비찜은 걔 입맛에 맞을까? 정숙은 마치 시험 점수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초조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라는 대답을 원했지만 현실은 싸늘했습니다. 응,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골랐습니다. 미영이가 어제 저녁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버렸어. 정숙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버렸다고? 그녀가 20년 만에 자존심을 꺾고 도라지 정과의 진심을 깨달아 밤새도록 졸이고 볶아낸 그 정성을 버렸어. 뭐라고? 정숙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버려? 상했니? 아니, 엄마. 상한 건 아닌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가 그러더라. 완벽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순간 미영이가 완벽하게 깎았던 사과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한 점의 갈변도 불규칙한 모양도 허용하지 않던 그 칼날 같은 완벽함. 미영이는
그 완벽함으로 20년을 버텨왔고 이제 그 완벽함은 정숙의 서툰 화해를 거부하는 냉혹한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줬던 허영심이라는 말이 자기가 그동안 완벽하게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대. 근데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어설픈 반찬을 보내는 건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거의 속삭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모욕이래.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어설픈 정성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에 들고 싶지 않다고. 정숙은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모욕.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완벽을 강요했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자신은 어설픈 진심을 내밀어 며느리에게 너도 나처럼 어설퍼도 된다고 강요하는 셈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메시지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그녀의 완벽함은 이제 그녀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텅 빈 집에서 며느리가 던진 돌이킬 수 없는 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20년짜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데는 단 2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허영심과 버렸어. 그날부터 정숙은 다시 냉랭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붙들고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 정숙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찬장 속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지나 눅눅해졌습니다. 미영이가 매주 정리해주던 약통도 이제는 통째로 굴러다니며 정숙의 일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정숙은 매일 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습니다. 2번 먹을까봐 무서워 아예 건너뛰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들쭉날쭉했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영이에게 잔소리 한 번이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이제는 도움을 청할 통로 자체가 막혀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가 너 없이 살 수 없다는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자급자족했습니다. 밥은 컵밥이나 인스턴트 국으로 때웠고 반찬은 편의점에서 사온 김치와 통조림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며느리가 그동안 관리해주던 영양만점의 식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지속되던 소화불량과 묵직한 통증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한밤중 정숙은 끓어오르는 듯한 복통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로 돌아오는 순간 배를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 정숙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앞이 깜빡이고 천장의 조명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맹장인가? 정숙은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 전 친정어머니가 비슷한 통증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겨우겨우 휴대폰을 쥔 정숙은 비상 연락망 목록을 더듬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며칠 전부터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에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하기에는 이 한밤중에 너무나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미영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다신 오지 마. 그녀가 미영에게 던졌던 돌이킬 수 없는 말.
그 말이 다시 한번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혼자 이 집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 공포는 비행기 공포증보다 20년 전의 수치심보다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영의 이름 옆에 있는 메시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판을 누르는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온 힘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나 아프다. 살려줘. 고작 5글자. 20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정숙은 그대로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간절히 바랐습니다. 미영아, 네가 나한테 줬던 그 완벽한 정성이 이번에는 나를 살려주기를.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겼고 집안의 어둠과 고통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정숙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찌르는 듯한 오른쪽 아랫배의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날카로운 낯선 공기의 존재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느껴지는 누군가의 긴장된 숨소리. 그녀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병실의 차가운 금속과 하얀 침대 시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미영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창밖의 어둠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 곧게 펴진 어깨, 깍지 낀 손. 마치 지금 이 순간마저도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는 듯한 긴장된 완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완벽함 뒤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미영의 어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이 돌아서자 정숙은 흠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밤샘과 걱정으로 인해 평소의 냉정함이 사라진 맨 얼굴에 불안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급성 맹장염이셨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정숙이 미영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인간적인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힘없이 링거가 꽂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에는 응급실에서 급하게 채운 환자 인식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며느리의 완벽한 보살핌 없이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미영이 네가 어떻게 알고. 새벽 3시 17분. 어머니 문자가 왔어요. 나 아프다. 살려줘. 딱 5글자요. 미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발신자가 어머니 이름이라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정숙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액정 속의 그 5글자는 정숙의 20년 자존심이 찢겨나가고 생존 본능만 남은 처절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 집에 가도 되나? 어머니가 또 저를 매몰차게 내치시면 어떡하나? 미영은 말을 하다 말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도 나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정숙은 그 깨달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은 병실의 미약한 기계음과 링거 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남긴 채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다신 오지 말라는 말이 그녀의 생명을 끊을 뻔했고 나약함을 숨기는 것이 그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명령조가 아닌 한 인간의 고백이었습니다. 비행기. 내가 비행기를 못한다. 미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표정에 처음으로 진짜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그때부터 2층 계단도 무서워했어. 정숙은 숨을 골랐습니다. 폐소까지 고통이 느껴졌지만 이 진실을 뱉어내는 고통보다는 덜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허영심이라고 했던 거 사실은 내가 너의 선물 때문에 내 가장 수치스러운 약점을 드러내야 하는 게 그게 무서워서 그랬다. 미영이 네가 너무 완벽해서 네 앞에만 서면 내가 강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비행기도 못하는 나약한 노인이 되는 게 두려웠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꼭꼭 닫아두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미영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정숙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지 않았고 정숙이 그동안 간절히 원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위로였습니다. 어머니, 고작 그거였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억눌렸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제가 평생 어머니께 빚진 죄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미영도 침대 곁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20년 전의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완벽했던 거 어머니 말씀처럼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늘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그 말씀이 제 목에 걸린 올감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실수 하나라도 하면 어머니가 그때 그 말대로 저를 내쫓을까봐 이 완벽함이 제가 이 가족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라고 믿었어요. 미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화장도 단정한 머리칼도 모두 흐트러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여자로서 정숙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증명서를 허영이라고 찢어버리셨을 때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바친 모든 정성이 어머니께는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반찬을 버렸을 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어머니의 화해를 받아들이면 제가 그동안 지켜온 죄인의 완벽함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버렸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나약함을 숨기기 위한 오만함으로, 다른 한 사람은 추방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서로를 가장 미워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이 의존하고 있었던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미영아. 정숙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끔찍한 짐을 지웠는지 이제야 알았다. 며칠 후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미영은 마치 군인이 작전을 수행하듯 완벽한 스케줄에 맞춰 정숙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이제 두려움의 갑옷이 아니라 애정의 헌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자신이 쓰러지기 전의 집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냉장고 속 밑반찬통,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뒤섞여 있는 약봉투들. 그녀의 20년 자존심이 무너진 것처럼 집안의 질서도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너무 오래 놔뒀어요. 미영은 조용히 말하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아니, 이건 다 내 탓이다.
미영은 묵묵히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소는 시어머니의 칭찬을 갈망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안전을 되찾으려는 조용하고 헌신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미영은 정숙이 침대에 누워 쉬는 동안 집안의 모든 질서를 재건했습니다. 묵은 쓰레기를 버리고 냉장고를 깨끗이 소독하고 약봉투 속 약들을 다시 요일별 약통에 완벽하게 분리해 넣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영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반찬은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완벽해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됐다.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더 미안하다. 정숙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미영아,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정숙은 그동안 풀지 못했던 가장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라지 전과? 미영은 냄비를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내 친정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 향? 너 그걸 어떻게 알았니? 미영은 힐끗 정숙을 바라보더니 다시 죽 끓이기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이요. 응?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간식이 딱 하나 있는데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가 해주시던 도라지 전과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 구해가면 우리 엄마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요. 정숙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가장 아끼고 숨겨왔던 어머니의 맛은 사실 아들의 무심한 엄마라는 호칭을 통해 며느리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미영은 그저 남편의 조언을 따라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가장 완벽한 정성을 바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헌신은 정숙이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던 나약함과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한 사랑의 시도였던 겁니다. 정숙은 울음을 참으며 김이 나는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죽이 짜다. 간 안 했는데요. 미영이 의아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말이.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가 해준 건 뭐든 짜게 느껴질 만큼 고맙다고. 미영아. 미영은 대답 대신 죽을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서 정숙의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손에서 깎이던 칼날 같은 사과가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죽이었습니다. 그날 엄마라는 직접적인 호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과 미영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퇴원 후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 저녁 7시. 도어락 소리는 정확히 그 시간에 울렸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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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철컥. 매번 들리던 그 소리와 같았지만 그 소리가 몰고 오는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시어머니의 시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러 온 가족의 귀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영은 들어서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상처 덧나면 안 돼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완벽하게 관리된 걱정이 배어 있었지만 이제 정숙은 그 관리된 형식 뒤에 숨겨진 진짜 염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식탁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과일 깎기였습니다. 미영은 평소처럼 사과와 배를 꺼내더니 습관처럼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앉아라. 오늘은 내가 깎는다. 미영은 당황한 듯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배 누르시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그동안 너만 시어머니 수발 드니 나도 이제 네 수발 좀 들어야겠다. 정숙은 칼을 잡았습니다. 미영에게 허영심이라며 핀잔을 주던 그 오만한 시어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수술 후의 회복기와 나이 탓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각. 정숙이 깎은 사과는 엉망이었습니다. 껍질은 끊임없이 중간에 끊어졌고 사과 표면에는 껍질과 함께 살점까지 두껍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각의 두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조각은 너무 두꺼워서 베어 물기 힘들었고 다른 조각은 너무 얇아서 곧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완성된 사과 접시를 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미영이에게 강요했던 완벽함의 기준에서 이 접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정숙은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이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예술이네요. 미영의 웃음은 20년 전 정숙의 칼날 같은 말에 감정을 숨기며 지었던 희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어깨가 들썩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굵게 깎은 조각은 입안에 넣으면 아삭함이 꽉 차고요. 이 얇은 조각은 설탕에 절인 것처럼 달콤하게 녹아요. 다양성이 있네요. 그동안 제가 깎았던 건 모두 똑같은 조각이었는데 미영은 가장 두꺼운 사과 조각을 집어 정숙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만든 완벽한 사과보다 어머니가 지금 깎아주신 이 어설픈 사과가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때야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허영심이라는 말은 미영의 완벽함을 비웃은 것이었지만 미영의 인간적이라는 말은 정숙의 서툰 노력을 진심으로 안아주는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것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정숙이 깎은 엉망진창의 사과를 기꺼이 먹었고 정숙은 미영에게 죽이 짜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 오늘 끓인 국은 좀 싱겁다. 미영은 싱거운 국을 맛보더니 웃으며 소금을 더했습니다. 완벽했던 미영이 처음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헌신과 자존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정숙은 미영에게 20년 전에 사라져달라는 독설과 자신의 고소 공포증을 완전히 고백하며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미영은 그 대가로 그동안 자신이 짊어졌던 헌신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반찬통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정숙에게 필요한 밑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완벽하게 규격화된 유리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정숙이 쓰러지기 전 낡은 플라스틱 반찬통에 갈비찜을 담아 보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정숙이 나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보낸 어설픈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미영은 새로 만든 반찬들을 정숙의 낡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통에 담아드릴게요. 이게 더 편하시죠? 그것은 미영의 20년짜리 완벽함에 대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정숙의 서툰 세계를 존중하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정숙은 미영이 가져온 반찬통을 열어보았습니다. 미영은 정숙이 좋아하는 호두 멸치볶음을 짜지 않게 그리고 정숙이 수술 후 먹기 좋은 부드러운 장조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영아, 네가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어머니는 제가 이 가족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걸로 좋게요. 그들이 주고받은 말은
더 이상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너는 나약한 시어미를 살리는 며느리. 며느리 저는 어머니의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가족.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아들 민수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여자 사이에서 벽을 쌓는 중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영이한테 진짜 고마워. 민수는 퇴원 후 정숙의 병간호를 돕는 미영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고맙긴.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니? 정숙은 여전히 핀잔을 주었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도라지 정과 이야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 그냥 미영이한테 점수 따려고 한 말인데. 됐다. 너한테 점수 따라고 했지. 내가 너희한테 빚 갚으라고 했니? 네 아내는 나보다 훨씬 영리한 애다. 너처럼 멍청하게 엄마 말을 그대로 다 믿지 않아. 민수는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두 여자 사이에서 숨막혀 했던 그의 짐도 이제야 내려놓아진 겁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후 미영은 다시 칠순 여행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럽 여행은 이제 제가 비행기 못 타는 어머니를 위해 다른 계획을 짰어요. 뭐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10일 동안 기차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정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일 동안 갇혀 지내는 여행이라니. 어머니, 기차는 안전하잖아요. 흔들리긴 하지만 추락하지는 않잖아요. 미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차 안에서 10일 동안 꼼짝없이 저와만 함께 지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잘 안 터져요. 미영의 이 제안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벽 뒤에서 바라봤던 두 사람이 10일 동안 좁은 공간에서 도망칠 수 없는 강제적인 친밀함을 공유하자는 초대였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는 것은 외부의 형식과 완벽함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오직 서로의 진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10일 동안 그 완벽한 며느리와 단둘이 갇혀 지낸다니.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비행기 공포증과는 종류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좋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내 갈비뼈 다 붙으면 간다. 맹장염에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고 싶지는 않구나.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숙의 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정숙의 집에는 완벽하게 깎인 사과 대신 두꺼운 사과와 얇은 사과가 섞인 접시가 올라옵니다. 미영은 가끔 밑반찬을 깜빡하기도 하고 정숙은 핀잔 대신 너 요즘 너무 바쁘니? 좀 쉬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벽함에서 벗어나 비로소 인간적인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는 사이가 아닐까요? 저와 제 며느리처럼 말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강한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워내며 나약함을 숨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의 잣대를 제 며느리에게까지 강요했죠. 미영이는 저를 존경해서 완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존했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요구했던 그 완벽함은 저의 고독을 채워주는 봉사였을지언정 미영에게는 탈출구가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저의 칠수는 결국 맹장염 수술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가장 약한 제 모습을 고백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 아프다.
살려줘. 5글자의 그 절박한 외침이 저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파괴자이자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미영이가 가져다 준 그 낡은 플라스틱 반찬통. 그 속에는 완벽하게 짜맞춘 레시피가 아니라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이도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미안하다, 무서웠다고 말할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나약한 엄마가 되는 것이 며느리의 완벽한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요. 저와 제 며느리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오릅니다. 도망칠 수 없는 기차 안에서 저희는 아마도 그동안 못했던 수많은 서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진실한 우리의 새로운 가족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20년 묵은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온기를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